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원구성에 대한 법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일까지 국회의장을 뽑아야 되는데요.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내탓 공방만 하고 있어서 예정된 20대 국회 개원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김홍국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이제 모레 소집이 됩니다. 이 두 분 보시기에 일단 국회법상 7일까지는 국회의장을 뽑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네. 9일까지는 이제 상임위원장을 이제 뽑도록 돼 있는데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6월 7일 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아직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의장 선출 기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다만 6월 9일 날 18개 상임위원장까지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 법정 기한 내에라도 국회의장 또 국회 부의장 18개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해서 반드시 20대 국회는 과거 국회와 다르게 일하는 국회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구성을 하고 그러면 뭐 다음 주부터 또 국회가 계속 열리면서 예산 뭐 결산이다 이렇게 국회가 열려야 될 텐데 그런 일련의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직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지만 예. 여당과 야당, 그 각 정당들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당에서는 그동안에 두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자유투표 그 논란이 있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라. 만일 사과가 어렵다면 입장 표명을 하라고 지금 여당에서는 요구하고 지금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야당도 이 두 야당이 만나면서 여당과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예.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은 어떤 카드들을 서로 내놓기는 했지만 만나서 일단은 서로 협의를 하고 서로의 요구 사항을 확인한 뒤에 양보점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너무 극한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예 협상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약속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극적인 타결의 가능성은 있긴 있지만 아주 작은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온 국민들이 아마 예. 제때 좀 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예, 얘기를 조금 이제 좁혀서 보면 사실 핵심은 뭐 국회의장을 누가 할 것이냐, 여당이 할 것이냐, 야당이 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장은 사실상 국회를 대표하고 있고 예. 또 의장이 가르쳐줄 수 있는 국회 운영의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사례로 보면 과반수가 넘을 경우에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았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의 경우에는 여소야대가 되고 3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없습니다. 예. 국회법 15조에 보면 국회의장은 제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어느 정당도 그 단독적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여야 간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예. 처음에는 아마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갈 듯 하다가 예.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은 양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국정을 그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이기 때문에 예. 국회의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예. 지금 여야 간의 대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원구성의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협상이 중요하지만 예.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길들되면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자유투표를 통해서 국회 내에서 제적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는 의원이 아마 국회의장 선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지키는 게 아마도 이번 그 법정 시한 내에 원구성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의 경우도 미국의 국회의원 하원 의장을 선출할 경우에 대부분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를 통해서 제1당에서 추천한 국회의장이 선출되는데 우리도 여야 간의 합의가 되면 좋지만 예.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게 법에 따른 원구성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국회의장부터 우선 뭐 자유투표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풀어가자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같이 이제 다 패키지로 같이 묶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풀어야 되는 겁니까? 패키지로 묶여야 하고요. 예. 지금 그래서 야당이 뭐 원샷 원킬 그래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모아놓고 이번 주말에 특히 지나서 6일까지
협상을 한 뒤에 7일 날은 정상 개원을 하자. 뭐 이런 야당에서 이런 주장을 다시 한번 내놓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방금 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뭐 국정의 입법부를 대표하는 사실상 대통령과 동렬해 있는 그런 중요한 지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직권상정이라든가 다양한 권한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상임위원장 중에서 이제 운영위원장, 그동안에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벌였지만 지금은 또 운영위원장으로 좀 더 초점이 갔습니다. 예. 운영위원장은 거기에 청와대라든가 중요한 기관을 감사하고 또 국정감사 때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을 가능한 한 지켜야 되겠다. 특히 국회법 개정 사태로 협치가 사실상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집착을 하고 있고요. 야당도 이 자리를 동시에 내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야당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점을 찾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하는 것은 국민의 염원이기도 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서로 간의 협상장에 나와서 서로 이 답을 찾는 것이 현명한 그 국정을 주도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임무일 테니까요. 야당과 여당이 김원국 평론가께서 보시기엔 어느 정도 하면은 좀 이렇게 뭐 합리적인 방법이 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회의장의 경우는 이번 총선의 민의가 그동안에 이 집권 여당을 했던 새누리당에 대해서 일단 심판을 한 양상으로 국민의 의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회의장 다수당이 사실은 하게 되는 거. 과거에도 뭐 박관용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하는 등 야당이 국회의장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장을 그렇게 간다면 상임위원장은 서로의 이익에 맞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청와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서로 딜을 한다든가 해서 중요한 상임위를 서로 좀 나누면서 이 협상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상장에도 안 나오거나 또 야당도 일방적으로 또 새누리당을 몰아붙이는 모습은 국민들 보기에는 협상을 하는 태도, 또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소성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이게 이제 1당과 2당의 의석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게 맞지만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이고 새누리당이 122석 한 석 차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책임 있는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맡는 게 제가 보기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의 자격 조건은 정말로 국회를 대표하고 또 이 여소야대 3당 체제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소통과 대화 또 타협, 조정 능력이 있는 분이 아무래도 국회의장 되는 게 이 20대 국회의 원만한 출범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갈 경우에는 국회 부의장은 이제 두 야당이 가져가게 되고 핵심 상임위원회가 이제 3개입니다.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장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세 자리가 중요한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사위원장은 뭐 야당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어떤 배분이 전체 국회 운영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이미 야당이 이 국회의장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지금 국민의당이 방향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수를 합하고 특히 야당 성향의 무소속을 합한다면은 171석이고요. 여당인 새누리당은 여당 성향의 무소속을 합하면 129석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큰 표의 격차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도 야당에서 전격적으로 뭐 양보를 해서 서로 타결한다면 좋겠지만 현재 서로 간에 이 협치에 대한 개념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국회의장은 선출되게 나면은 당적을 이탈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1당과 2당이 의석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여당에서도 국회의장을 한 분은 출마를 하시고 그다음 제 1당에서도 한 분 출마하셔가지고 본인이 국회 운영에 대한 비전과 소견을 듣고 거기서 자율 투표를 해도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의 간극처럼 지금 여야 협상도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지금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말이죠. 어찌됐든 1987년 개원 이후에 단 한 번도 제때 원구성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평균 한 51일 정도를 이렇게 뭐 지각 개헌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혈세 낭비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19대도 그 원구성을 하기까지 40여일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언론사 파업 문제, 또 저축은행 사태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일 그 시간이 많이 걸린 게 14대 국회에는 125일이 원구성이 지연됐습니다. 넉 달 가까이 늦게 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사실은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를 주게 됐습니다. 왜? 국회가 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법안도 통과되지 않고 또 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감시 같은 것도 느슨해질 수가 제대로 없죠. 못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뭐 국회의원들 한 달 세비가 약 한 1,100만 원 되는데 지난 19대 때에는 새누리당에서 한 달치 세비를 반납한 게 아니고요. 그냥 당에서 모아서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월 30일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는데 5월 30일, 31일 이틀치 아마 세비를 거둬서 그 봉사단체에 기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서 정말 제대로 일하는 국회 또 당당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원구성 협상될 때까지 무노동 무임금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그런 제안을 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국회가 좀 더 일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이는데요.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입법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 단계로 각종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또 법의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민들을 만나고 국민들을 만나는 다양한 활동이 국회의원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국회 개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의원들은 이미 지역 봉사, 그다음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에 착수를 했고 실제 법안 조사라든가 이미 국정감사 준비까지 돌입한 의원들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일하지 않는 국회인가? 그것은 사실은 현실의 그런 어떤 공식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거고요. 실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그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정말로 국회가 완전히 파행이 되고 갈등이 되는 그런 불신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좀 더 그런 모습, 국회의원들이 좀 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국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 마치 부패하거나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 원 구성은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 모임이 잇따라 발족하고 있습니다. 뭐 메머드급이다, 뭐 대선 전초 기지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모임들이 쏙쏙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네, 원래 그 국회의원들은 연구단체를 합법적으로 결성하고 만약에 연구단체가 결성이 되면은 국회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거는 김세연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뭐 아젠다 2050, 2050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 통합의 문제, 또 경제 민주화의 문제, 정치 개혁의 문제, 복지 문제를 의논하자라는 국회 연구 모임을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비대위 대표를 하고 계시는 김종인 대표 또 그리고 야당에서도 그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 또 무소속의 유승민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중도 개혁 성향의 어떤 그 거물급 정치인들이 이 연구단체에 참여하면서 아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회 연구단체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20대 국회 4년 동안에 이 연구단체들이 제대로 공청회와 토론회와 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정말 2050년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결과물들을 제대로 내가지고 입법과 정책 활동에 반영이 되면 좋겠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임이 중도 개혁 성향의 여야를 아우르는 모임인데 아마 대선 그 가도에서 아마 중도 이런 그 의원들이 역할할 수 있는 또 공간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 이제 김세연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세연 의원하면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도 이제 친분이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차기 대권 행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은 추측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각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을 보면 상당히
이 각 당을 포괄하면서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예. 김종인 대표의 경우도 그동안 뭐 경제 관련해서는 경제 민주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이슈를 잘 다뤄왔고요. 김세현 의원도 새누리당에서는 굉장히 신뢰받는 젊은 의원, 부산 지역에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식 의원은 또 국민의당의 정책통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로 경제 민주화라든가 또는 경제 이 합리적인 보수, 또 따뜻한 보수를 최근에 주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그 의미를 갖고 한다면 그동안에 2030, 2040이 나왔지만 2050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모습 보이고 또 정책을 연구한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면면을 본다면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자주 모여서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정책을 공유한다면 여기에 같이 동조하는 그런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상당히 이 보수 진보 진영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 중에서도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상당히 이 정치적인 내공이 있는 분이고 대선 주자로도 지금 주목을 예.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이 모임이 활성화된다면 예. 그런 대선의 전초기지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 얘기가 나와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제 내일 모레 7일에 새누리당 혁신 비대위 전체 회의가 열리고 거기에서 이제 복당 문제를 뭐 다룰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가타부타를 이제 떠나서 다루기 우선 이 문제를 매듭을 짓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탈당 후에 의원 된 분들이 7명 정도 이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제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본인은 이제 복당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예. 4.13 총선 때 당과 정체성이 맞다고 않다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이 지도부 체제를 정비하면서 비대위원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이 복당 문제를 일단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상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새누리당 의원으로 활동을 해왔고 단지 공천 때 좀 피해를 입고 억울함이 있었는데 이거를 복당을 시켜주는 게 크게 봤을 때 당 화합 차원이나 당 쇄신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또 예. 정치 현실적으로는 예. 복당에 반대하는 당내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당장은 복당 문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단지 8월 중순에 새누리당이 이제 전당대회를 치를 텐데 예.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때는 아마도 이 복당을 논의해서 허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복당 문제가 또 뇌관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 복당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복당이 조만간 되리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사실은 이 이해찬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던 김종인 대표, 특히 이제 그동안 지나친 친노 이 소위 말하는 패권주의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었죠. 그런 부정적인 문제점의 대표적인 그런 근원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해찬 의원이 탈락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이 좀 앙금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해찬 의원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위상이라든가 또는 민주화에 대한 그런 뭐 지대한 공헌 또 예. 등장 정책통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종인 대표도 사실은 이제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가 뽑히고 한다면은 그 흐름 속에서 저는 이해찬 의원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복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반면 이제 새누리당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당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부의 화합과 새로운 변화의 기점을 맞을 텐데 예. 아무래도 이번 혁신 비대위 혁신위가 사실은 깨졌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서 유승민 의원의 존재 때문에 사실은 그 새누리당이 그런 개혁에도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새로 혁신 비대위가 출범하고 이런 앙금들이 남아 있고 특히 이 친박 소위 말하는 그룹에서 이 유승민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복당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문제가 풀려야 새누리당이 정말로 새로운 개혁을 위한 화합의 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해찬 전 총리도 복당이 임박한 것 같습니까?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8월 27일 날 전당대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그전에는 아마 복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4.13 총선 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해찬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도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당을 시켜줄 명분이 굉장히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또 복당을 하게 되면 당내 친노와 비노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8월 27일 전당대회 이후에 선출된 새로운 지도부가 이 복당 문제를 결정하는 게 더불어민주당도 그 봉합
그 내분을 이제 봉합하고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지금 뭐 뜨거운 감자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밀양이냐 가덕도냐. 이달 말까지 이제 영남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제 임박한 그런 상황인데 그 유치 전쟁의 TK와 BK 사이에 아주 뭐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뭐 가덕도가 불발되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진까지 치고 있는데 말이죠. 원래 저 공항은 어찌 보면 좀 혐오 시설 아닙니까 원래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신공항은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항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국가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크고요. 공항이 건설된 이후에도 공항을 통해서 외국에서 그 영남권으로 들어오시는 분, 또 영남권에서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인 연쇄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산 경남 지역 또 대구와 TK 지역 간에 서로 유치를 위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예. 공항은 이게 지역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큰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국가 예산이 그 20조 전후로 투입되는 또 장기간에 걸친 건설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 일단 유치 과정 속에서는 그 지자체장이라든지 또는 지역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어쨌든 간에 지역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단스러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항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큰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경제성 문제, 또 파급 효과의 문제, 예. 또 환경 영향 평가의 문제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PK 지역이든 TK 지역이든 승복을 하고 서로 연관 효과를 어떻게 배분하고 나누어 가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신사 협정을 맺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입니다. 2011년에도 신공항 사업 추진하다가 한번 중단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시 이번에 이제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백지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양 지역에서 뭐 삭발투쟁 또 정치인들이 집회를 선도하면서 예. 상당히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둔 지역 간 갈등 대립의 양상을 보여서 실제적으로 결정을 못했던 상황인데 예.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굉장히 걱정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예. 양측 지역에서 승복하는 그런 어떤 협정을 맺는 게 이 단계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홍구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이걸 좀 매듭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우리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업입니다. 특히 작년에 595만 명이 이제 김해공항을 이용했고요.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고요. 2035년에 그러니까 20년 후에는 1,500만 명을 넘어서는 예. 엄청난 포화 상태 이 지역의 교통 문제라든가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지금 양 진영이 사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는 이 정부에서 신뢰할 만한 그런 결정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파리공항공단 그쪽 컨소시엄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예. 그 관련된 결과를 이제 내놓을 예정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요 예측을 하고 하는 결과를 내놓을 텐데요. 예. 여기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흐름에 의해서 이 입김에 따라서 좌우됐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한 결과를 통해서 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어느 지역에 배려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정치권도 이를 잘 수용해서 지역민들이 갖는 반발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를 잘 향후에 다른 어떤 사업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일정한 배려도 있어야 할 거고요. 또 지역 발전에 공항이 어떻게 연계 효과를 가질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연구해서 서로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지난번처럼 그렇게 2011년에 파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예. 좀 꼭 성공해서 양측이 다 영남권의 전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 방향을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홍국 정치평론가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